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시장 개입을 하고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가격을 갖다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석유사업법에 원래 규정이 돼 있는 제도입니다.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은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정유사가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건 국가가 재정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200원 올라갈 때 일본이 20원 올랐어요.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국가가 보조금을 굉장히 빵빵하게 줍니다. 우리 정부도 실질적으로 이건 보조금 지급이나 다름이 없어요.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들 원유의 손해는 정부가 보전해주겠다. 이거를 한다는데 뭘 이걸 또 빨갱이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매국자들 아닙니까? 매국자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발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장 심리를 잘 아는지. 윤석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라 절단 날 뻔했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가격제 과감히 시행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네요. 최고 가격제, 유가 최고 가격제 시행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주유소 가보면 벌써 휘발유가 막 1,900원대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당연히 이거는 민생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랑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떤 비상한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최고 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좀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생각합니다. 경제가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났고 유가가 폭등할 것 같고 그러한 공포심이 어떤 물가 급등에 굉장히 심리적 요인으로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석유 업계라든지 이런 데가 불투명한 원가 구조를 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지금 차익을 누리려고 한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대통령이 약간은 선제적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극약 처방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처음에 불안했을 때 정말 강하게 나가야 다른 사람들도 이거 내가 매점 매석하고 이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좀 정부를 보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부가 물가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신호를 아주 강력히 줬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처음에 검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행을 굉장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유가 지금 보니까는 115달러 막 이렇게 올라갔네요. 예,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근데 유가가 115달러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거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우리 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오른 적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야 훨씬 장기적인 상황이었지, 이번에는 이란 전쟁이 뭐 조기에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건 아니다라는 어떤 정부와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이번 조치였다. 이걸 짚어야 되는 게요.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시장 개입을 하고 이게 또 무슨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가격을 갖다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석유사업법에 원래 규정이 돼 있는 제도입니다. 예. 원래 규정의 제도가 있고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은 그 이상 가격을 정유사가 못 받을 텐데, 혹시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고 가격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정유사가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건 국가가 재정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얼마 전에 그 유가가 화제가 된 게 우리 200원 올라갈 때 일본이 20원 올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원유 가격이 똑같이 폭등하는데 어떻게 일본은 이럴까?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국가가 보조금을 굉장히 빵빵하게 줍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범퍼 역할을 보조금으로 해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실질적으로 이건 보조금 지급이나 다름이 없어요.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들 원유의 손해는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 이거를 한다는데 뭘 이걸 또 빨갱이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진짜 매국자들 아닙니까? 매국자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유 정유업계 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국가의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은행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이 원유 업체도 사실상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몇 개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점 매석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허가 내준 이유 뭡니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민생 도움 되라고 이런 특별 허가를 내준 건데 자기들끼리 매점 매석 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원유가 수입해서 우리 차에 들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뭐 호르무즈에서 못 오는 거
한 1년에 올 겁니다. 아마도 우리 차에 들어오려면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필요로 하고 가격 산정 방식도 실제로 이게 우리 원유 같은 거는 우리가 사온 가격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원유 석유 가격 여기를 연동해서 매기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유가 오른다가 심리적으로 하지만 그게 반영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돌발적인 리스크를 발생하면서 이미 이 원유 업체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원유 공급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물량으로 나중에 공급이 안 되면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들만의 기후 때문에 미리 선반영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반영이 돼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히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는 게 정부의 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가격제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석유협회장으로 있는 박주선 회장 비판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유사라든지 석유협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단결해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서로 뭐 이건 담합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지로 올리지 않는다라고 결의하고 일단 비축해 가지고 최대한 버티다가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근 4, 50년 동안 그런 석유업계 종사자들이 이런 시기만 오면 이때다! 그냥 막 차익 실현, 막 가격 급등. 이게 왜냐면은 이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요. 다른 모든 물가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 투자 심리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발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장 심리를 잘 아는지 장사를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참 이 부분 관련해서 너무 기민하게 움직이니까 정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라 절단 날 뻔했습니다. 그 단초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선 떨어지고 하셨죠. 주식을 엄청나게 해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도 이제 투자자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식을 하다가 이런 말도 하셨어요. 선물 옵션까지도 했다고. 아, 그거는 그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선물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선물 옵션의 간판 상품이 또 원유거든요. 아, 이거 해보셨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좀 짚어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상당히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보라 빈대 잡자고 초과 3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혹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꽤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김규현 변호사님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올린 이 SNS 글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이건 경고를 한다기보다는 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뇌하고 있고 그리고 좀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저께 이 글을 올리셨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뭔가 본인의 뜻이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에도 또 글을 이렇게 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요즘에 이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안을 두고 당 내부에서 점점 이게 그냥 일반적인 토론이나 수기를 넘어서서 파열음이 나는 듯한 그런 반목이 심해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올리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대통령이 말한 바가 저는 다 맞고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약간 저는 그 조선시대로 치면은 이제 그 살인파가 있고 또 뭐 실학파가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의 어떤 대립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개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휴먼 에러를 바로잡는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바로잡는 게 있는데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서로 혼동되어 있다. 사람이 잘못한 부분을 막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데 사람을 잘못했다고 처벌해야 되는 이런 혼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냉철하게 보고 분리해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정의평가는.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도 행정도 현실이에요. 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있으면 안 되고 땅에 발을 디딛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 관련 얘기하는데 검찰권 여러 가지 이 부분 관련해서 경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다양한 어떤 옵션들과 부작용들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지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올해 이만큼 했으면 얘는 또 이만큼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것에 관련해서 잘못되면은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어떤 역풍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뭘 하면 일을 유능하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검찰 개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저는 빼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데 그동안에 항상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빙 돌리지 않고 그리고 짧게 딱 타격을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올린 글 아까 7일에도 올렸다고 얘기하셨는데 7일 날 올린 것도 오늘 올렸던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좀 그 사변적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7일 날 올린 것은 책임과 권력 이런 제목이었어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다. 이런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고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 마무리를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이도 들리고 그런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기는 한데 뭘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저는 복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메시지를 내실 때에는 모두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메시지인 것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뭐 워낙 이제 법사위 위원들이 정부 입법에 대해서 거칠게 비판을 하고 막 추미애 위원장이 막 5개씩 글을 쓰고 뭐 이런 형국에 또 뭐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을 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당탕탕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름대로 대통령이 혹은 청와대가 뭐 어떤 압력하고 있는 어떤 밀정에 의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뭐 누가 농간을 부려서 그게 아니고 다 생각하고 숙고해서 한 결정이다. 대통령이 그냥 손 놓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배신자가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구도로 보지 마라. 이 사안들을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내세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법사위원들은 서운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해 왔고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내왔는데 위로 올라가면 당 지도부로 올라가면 혹은 정부를 갔다 오면 자꾸 모든 게 희석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반발할 수 있죠. 그런데 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내세웠던 여러 논리 중에 일단 개혁이 오랜만에 하는 70년 만에 하는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보완해야 된다. 일단 가야 된다. 이 논리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근원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약간의 완충이 있더라도 일단 가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더 나아가서 입법을 하면 된다.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의 여러 고뇌가 있다면은 지금은 정부 입법에서 또 당으로 왔다가 또 고쳐가지고 다시 정부 입법으로 또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쳐버리면 당이 이건 정면 대결 구도로 가버리거든요. 이건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대통령의 뜻을 조금 존중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